안녕하십니까. 유한타에서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자료의 내용은 이번 달에 나온 퀀트 월간 자료입니다. 높아진 환율, 수출 환경과 수급 환경의 개선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는 과정은 다소 불편했습니다. 5월과 같은 경우가 그랬죠.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환율은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대응,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율의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고, 그리고 수출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높아질 때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수급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점은 이미 익히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는 이번 자료에서 보다 요걸 좀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로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프인데요. 까만색 그래프가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거 거꾸로 그려놓은 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 각각의 상승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보여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환율이 고점을 통과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환율이 고점을 통과한 이후의 상황들. 보시다시피 증시의 의미 있는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들이었다라는 데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환율의 상승 과정은 고평가됐던 실질 실효 환율이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질 실효 환율, 자, 이거 딱 끊어서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실질 실효 환율이 더 높아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실질 실효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나눠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유독 실질 실효 환율만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환율 하락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됐던 실질 실효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의 하락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지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5월 숫자도 환율이 빠진 만큼 아마도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연속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기간상으로 충분한 하락을 겪었다라는 점에서 향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다소 좀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60일 이평 이격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쭉 그림을 그려보면 원달러 환율이 60일 이평 이격도는 96에서 104 사이를 움직여 왔는데 최근에 104를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환율은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는 과정은 불편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높아진 환율, 좋아질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환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수출 환경을 개선시킨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수출 비중 높다라는 거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테고요.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는 순상품 교역 조건이라는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의 YOY 지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YOY 지표가 크게 높아져 있고 지금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 혹은 다소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YOY 지표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교역 조건도 향후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환율이 높아진 이후에 외국인 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의 하락, 환율의 상승, 즉 통화가치의 하락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앞서 봤다시피 환율의 상승 과정이 증시에 좋지 않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은 환율대로 안 좋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주식의 가치대로 하락하는 그런 최악의 구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미 환율은
상승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13페이지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거 역시 이제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그려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팔았고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 과정에서, 환율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들의 스탠스였을 테고요. 자, 저희는 환율이 1180원을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 이후 6개월간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죠. 금융위기 이후에 1180원을 기준으로 해서 1180원보다, 이것도 지금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그려놓은 겁니다. 1180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높은 상황으로 갔던, 터치를 한 이후 6개월간 요랬던 경우가 지금 이번이 7번째고 총 6번이 있었는데, 각각의 시점에 외국인의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증시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수익률은 다 괜찮았고요.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여기입니다. 네. 여기 한 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도 요때 한 번 팔았을 뿐이지 그 이후 강한 순매수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펀더멘탈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 MSCI 코리아 지수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이 2월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EPS 증감률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포워드 EPS 증감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익 자체는 좋지 않지만 증감률은, 특히 12개월 포워드라는 지표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지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본다라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개월 포워드 PBR 0.87배까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글로벌 주요국과의 ROE PBR 회귀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한국 증시는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극히 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번 5월에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31%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되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에 나쁠 것이 없는 그런 변화라는 판단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집중 현상이었는데요. 1, 2월에 2달 동안 보시면 증시 전체 순매수 금액이 지금 4.26조였죠. 그런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특히 매수가 집중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순매수 금액의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3, 4, 5월, 3개월 동안 이것이 해소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고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쏠렸던 수급이 대형주 전반으로 이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더더욱 나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전망치 달성률 9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가량의 어닝 쇼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여서 다행이었고 1분기여서 아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행이었던 것들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아주 큰 폭의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 달성률이 이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입니다. 이것은 전망치를 상회한 종목의 비율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지금 4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가 2018년 1분기고요. 17년,
16년, 15년입니다. 자, 18년에 전망치 달성률은 높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보다 개선됐다라는 점. 예,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신다라면 어닝 시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됐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전망치 달성률이 100%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5년 만에 처음으로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 100%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쉬운 면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분기 YOY 증감률 정리해드리면요. 1분기 영업이익 YOY 증감률 유니버스 200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2.5%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치를 봤을 때 2분기 증감률은 마이너스 34%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선 그래프가 이익 증감률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1분기에 여기가 1분기고요. 네. 1분기 증감률이 마이너스 32.5 그리고 2분기 증감률이 마이너스 34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근데 2분기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예,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기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수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증감률의 저점은 1분기가 아닌 2분기까지도 미뤄진다라는 겁니다. 이익 증감률의 저점, 분기 이익 증감률의 저점, 지금 현재 예상치 기준으로는 2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 증감률의 하락 추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요 표는 각 업종별로 전망치 달성률과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고요. 상대적으로 좋았던 업종들을 좀 꼽아드리자면 증권 괜찮았고, 그리고 산업재 전반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호텔 레저라든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1분기 어닝이 괜찮았던 그런 업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보시면 2분기 전망치 하향 조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향 조정폭이 컸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향 조정 추세는 완만해진 반면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하향 조정이 좀 더 가파라지고 있다. 이런 것이 최근의 특징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인데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1분기 월별로 전망치가 3% 이상 상향 조정된 업종의 개수 그리고 3% 이상 하향 조정된 업종의 개수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하향 조정의 숫자가 상향 조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Q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5월 들어서 2Q 전망치의 변화를 보면 상향 조정되는 업종보다 하향 조정되는 업종의 숫자가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리비전 지표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시 전반적으로 업종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전망치 변화가 적은, 반대로 말하면 전망치 조정의 빈도가 적은, 리포트 발간의 빈도가 적은 이런 업종들이 플랫하게 움직이다 보니 하향 조정이 전반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업종별 이렇게 순서를 랭킹을 이렇게 쭉 매겨봤을 때 플랫한 업종이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0인 업종이 상단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전망치가 많이 안 나온 이유는 되게 다양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업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망치 리포트 발간의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이 리비전 지표를 기준으로 순서를 매겨봤을 때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전 지표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완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을 혹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업종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이 드문 와중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그런 업종들이라면 이 상향 조정의 신뢰도가 높게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신다라면 최근의 그 전망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냥 단순히 뭐 전망치 상향 조정된 업종을 순서를 매긴다라고 하면 전망치 변화가 드문 이런 업종들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